핵실험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백두산 괜히 지진 건드릴 수 있다. 이거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은 이제 흔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예, 폭발로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냐. 참 답답한 사람들. 어머. 일대가 아주 쑥대밭이 되네요. 저렇게 어렵게 읽어놓은 걸. 자, 그런데 백두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오늘 이 백두산 화산 폭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백두산 화산 폭발설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100년 정도 주기로 이제 분화한다라는 이런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분화의 기록을 보면 소련의 기록입니다. 1925년에 분화했던 기록이 있고, 네, 1903년에도 이제 분화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5년이고 100년 주기라고 한다면, 다음번은 2025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2025년 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영화 보면 또 교수님이랑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정치 쪽에서 죽어도 안 믿어. 처음에는 영화. 그죠? 맞아요. 많이 믿던데요.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안 믿죠. 전문가 혼자서 막 분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맞아요. 현실에서 많이 믿어요. 현실에서 믿는다.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두산에서 좀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이제 잔지진들이 많아지고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백두산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아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네. 북한에 실제로 지진국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백두산 지역, 우리가 아까 화두로 했던 그곳에서 활발하게 중국과 함께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북한의 지질학자들은 실력이 꽤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 지진국은 1971년 5월에 김일성 주석이 설립을 지시합니다. 평양 모란봉 구역 흥부동에 있는 지진국에는 석박사급 전문가들이 100여 명이 있고요. 그 밑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진국에서는 2003년부터 백두산 대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발히 연구를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진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이제 지진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과거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한 2007년도 정도 되는데요. 2007년. 예, 그때 이제 회의에 저도 참석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저희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백두산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자꾸 분화할 것 같은 이렇게 화산성 지진들이 많아지고 정상부가 부풀어 오르는 일들이 인공위성으로 탐지되고 하는 일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이제 김정일 등을 이제 백두혈통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백두산에 무슨 일이 날까 이제 노심초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없어지면 어떡해?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진계를 어디다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는 기꺼이 하겠다. 제공을 하는 게 좋다. 다만 자료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게 해달라. 공유해라.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거절하게 되고요. 근데 거절했던 이유는 사실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 9월에 최초의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핵실험을 탐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진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백두산에 지진계를 놓게 되면은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한 1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을 하고 핵실험하는 걸 모니터링할 텐데 북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넘겨줄 리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실시간으로 곤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료를 잘라서 넘겨주겠다라는 역제안이 오게 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요. 아니 금강산 때 물 방류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네. 근데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했던 것 같은 게 당시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하고 협력을 하게 되거든요.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 협력이. 그리고 결국 논문도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진심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걱정했던 거는. 북한이 우리랑은 결국 안 했는데 예. 외국의 뭐 영국이나 미국의 뭐 애리조나 주립대나 이런 데랑은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거는 이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이 안 되나요? 백두산 화산 폭발을 두고 국제 공동 연구하는 이 영역만큼은 예.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어요. 지구의 안전. 안전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도 이건 어찌 보면 인도적인 측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백두산 지역에서 거대한 뭐 마그마나 화산재나 아니면 그로 인한 해일이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적게 잡아도 3분의 1의 북쪽 인구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인도적인 측면으로 유엔 대북 제재 위에서도 예외 조항을 인정했던 거죠.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뭐 간단히 폭발하고 말 것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큰 폭발이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과연 2년 뒤 폭발할까요? 아니면 2025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백두산에 관련돼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와. 세대가 열몇 번 바뀌고 만난 시련이 격사여도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아이고야. 뭐가 때문에 지진나.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말도 뛰지 말아야 돼. 와, 우리 식구분들은 백두산 다 가봤나요? 네, 저희는 뭐 백두산 근처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백두산이 한 뭐 10몇 차례 이렇게 가긴 했어요. 나중에는 사진 찍으러 도와주러 갔어요. 사진사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카메라를 몇 개 가져와서 좀 사타 쭉 눌러줘라 해서 가보기도 했고 그래서 백두산은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쪽에서 살다 보니까. 어디 사신 거예요? 제가 대홍단이라고 백두산 지구, 백두산 지구의 삼지연, 버천, 대홍단 이렇게 인접군으로 되어 있어요. 가깝구나. 근데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백두산이 터진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두산은 혁명의 상징, 백두산 이런데 그게 터진다고 해봐요.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뭉개지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저희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혁명의 성지 이렇게만 생각했었지. 이 지리교과서에도 이제 백두산 활화산이다 그 정도까지 가르치고 이제 활동 중이다 이 정도까지만 가르치지 그렇게 위험하게는 가르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백두산은 최고의 포토존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에 가서 그 아침에 해 뜨는 그 타이밍에 사진 찍으러 가는데 이게 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또 올라가도 날씨가 잘 안 맞으면 못 찍어요. 그리고 뭐 남자라면 백두산에 올라서 뭔가 이렇게 혁명의 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멘트를 많이 치는데 저도 올라가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니까 공기가 희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발이 높아지니까. 네, 백두살 있고. 네, 걸어가게 하거든요. 막 순차게 올라가다 보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심장이 뛰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미리 알려주고. 아니 왜? 북한이 그 신기해. 정일봉이라고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장군봉에다. 정일봉. 그때 군인들을 싹 다 동원시켰어요. 저희 아빠가 백두산에 6개월을 가 계신 거예요. 그 정일봉 박아놓느라고. 그때 그 백두산을 깎고 뭐 하고 할 때 그 다 정대로 깠어요. 그때 이런 지질학자들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 6개월 딱 끝나고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아 백두산 이제 곧 폭발한다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빠 좀 반동 아니야? 장군님의 그 백두미령 고향집이 있는 데를 폭발한다 그러지. 근데 술만 드시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얘기가 있긴 있었나 보네.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게 맞는 게요. 2010년도쯤에 김정일이가 백두산 하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간축대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도 건너에서도 천지에 내려와서 간축하는 걸 봤다. 이렇게 유언비어들이 돌았는데 저희가 살던 그 군의 고위직 간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백두산이 화산 분출할 수도 있으니 심력을 비축해라. 이런 얘기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이 실려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백두산이 화산 분출한대. 야, 쌀을 준비하자. 뭐 그다음 감자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빨리 팔아야 돼. 돈을 만들어 갈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번은 막 비가 내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황사죠. 근데 그때는 이게 화산재인 줄 알았어요. 막 우리 어깨며 여기에 막 그 식포모 먼지 같은 게 막 투둑투둑 오니까 착각할 만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진짜 일어난 줄 알고 다음날 아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네. 사실 어떻게 폐쇄적이기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북한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곧 폭발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2025년 정말 폭발합니까 이게? 아마 폭발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화산 폭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에 따라 폭발 정도가 좀 다른데 하와이는 그 밑에 열점이 있어서 많은 열이 늘 올라와서 화산이 늘 분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곳을 구성하는 이 화산을 구성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이런 마그마는 점도가 굉장히 약해서요. 폭발하게 되면 산사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그래서 근처에 가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용암이나 마그마를 현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관광가더라고요. 네. 아이슬란드. 하지만 이런 백두산, 아까 얘기 나왔던 운전화산 같은 경우는 이 화강암질 마그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점도가 굉장히 커서요. 이 안에 많은 베이퍼, 그러니까 기포를 포함할 수 있고 수증기가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예, 폭발할 때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 화산탄이나 화산재가 멀리 날아가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화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을 하게 될 때 미치는 영향도 더 크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요구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백두산 속에 마그마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야 돼? 아니 왜냐면 천지가 자주 끓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지진파가 마그마방을 통과하게 되면 지진파가 통과할 때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파는 매질의 성질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데 이 마그마방은 용암이나 혹은 비어있게 되면은 전달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하부에 마그마방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원래 속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안에 마그마가 있는지 가면은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 느려지는 걸 하는 거예요. 하다가 거기 통과하면 또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만큼 딜레이 되는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정도를 판단을 해서 그렇지. 마그마방의 규모나 크기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한 5km, 지하 5km 정도의 마그마방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멘틀에서 기원한 것처럼 보이는 가스가 지표에서 보인다든가 또 이 백두산 주변에 보면 굉장히 고온의 어떤 열이 올라오고 있어서 고사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부. 나무들 죽어 있어.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판단해서 봤을 때 백두산이 활화산이고 폭발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다 계란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정상부 밑에 보면요, 예, 그 계란을 삶는 곳이 있고요. 실제로? 네.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거기서 물을 마시고 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황가스가 있어서 정산부 근처에 가보시면은 실제로 황 냄새가 많이 나고 노란색 황이 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면은 그러면 하와이에 있는 화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드름을 짜는데 아니지 딱 짰을 때 정말 그 잔여감 없이 뿅 나온 거야. 정말 아주 그 마일드한. 근데 백두산은 화강암. 노란 맞죠? 피가 나온다고. 화강암이라서 막 짰는데 막 약간 그런 것도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첨언을 하면 수증기라든가 이런 휘발성 기체가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은 약간 샴페인이나 맥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있는데 위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녹아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위에서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올 수 있게 되면 맥주 탁 따는 순간 팡 하고 나오면서 갈갈이 찢어지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위 자체가 조용하게 그 용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찢어졌어. 말하자면 이게 확 이렇게 흩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비유가 확실히 뒤졌어. 그 아까 여드름 비유보다 훨씬 좀 더 고급지고 오빠 이게 혹시 와닿고. 직관적이잖아. 오빠 이해가 안 돼. 백두산 폭발설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 제목도 그런데요. 2025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게. 100년 주기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100년 주기설 자체는 근거가 있나요? 대폭발이 이제 10세기, 그러니까 서기 900년도 초기 또는 중기에 폭발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한 분이 계세요. 마시다 히로시라고 해서 도쿄 도립대학교 화산학과 교수인데 아오모리현이라고 혼슈 북부에 가면은 그 사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아오모리. 거기 도와다호라고 해가지고 칼데라 호수예요. 천지와 같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 도와다호가 915년에 분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915년에 터졌던 도와다호의 화산재가 있는데 그 위에 한 15cm 위에 색깔이 다른 일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또 다른 화산재층이 또 있는 거예요. 일본 건 아닌데 이건 무엇인가 난다 그래요. 재밌다. 그래가지고 혼슈와 홋카이도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터진 화산이 아니다 됐어.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이걸요. 역추적을 계속 꼭지점 같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거기가 바로 거기 맞죠? 거기가 바로 거기 맞죠? 네, 백두산입니다. 아 맞아요. 방금 얘기한 거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하다 화산재 위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이 근처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의 어떤 화산재들이 쌓여 있더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이 백두산 화산재인 걸 확인을 한 다음에 94년에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근데 논문 제목이 흥미로워요. 화산의 분화와 뭐의 멸망. 무엇일까요? 화산의 분화와 땡땡땡 멸망? 인류까지? 한반도일 수도 있겠다. 한반도? 북조선 그때 있었던 그 당시 그 근처에 있었던 나라죠. 이런 거 무식해서 화산의 분화 우산국의 멸망. 우산국? 서태지 아이들이 힌트가 발해 멸망! 서태지 아이들이 힌트가 발해 멸망! 발해구. 네 맞습니다. 발해의 멸망이라고 당시에 그렇게 논문을 썼었죠. 교수님, 네. 이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밀레니엄 이럽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 화산 폭발은 인류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발이었습니다. 그 폭발이 너무 거대해서 이 동해를 가로질러서 홋카이도에 5cm나 되는 층을 만들어 이야, 놨거든요. 엄청난다. 근데 5cm나 되는 층을 만들려면요,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일본까지 그것은 가서. 단 며칠 만에 쌓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바다에 떨어진 거 말고 거기까지 간 게 5cm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도 홋카이도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은 아주 어둠 속에서 깜깜했겠네. 지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해 멸망과 시기적으로 유사하다 보니 홋카이도에서 그 정도 쌓일 정도면 그 근처의 발해는 더욱더 화산재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기가 몇 달, 몇 년이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게 그것 때문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 거죠. 시기적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백두산 폭발은 또 분석에 따라서는 980년대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시기가 아직까지도 좀 부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발해 멸망과 연결시키는 게 좀 공교롭다 하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발해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고하는 레퍼런스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요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요가 발해를 쳐서 망했어요. 그래서 야율 아보기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10일 안에 망해요, 발해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10일 안에 문제야. 망했다는 그 게. 거대한 발해가. 그러니까 200년 넘게 지금 만주 지역을 호령했던 당나라에서는 정말 이 동쪽에 있는 위대한 나라다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발해가
야율 아보기가 돌진해가지고 10일 안에 수도가 점령당해요. 그러면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해가 망한 것이 아닌가? 그게 무엇인가?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죠. 근데 그때 딴딴 등장한 것이 백두산이 그때 그 근처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발해가 망한 건 정확히 926년이에요. 고려사에 나와 있죠. 그건 정확히 있고. 정인지가 썼던 그 고려사에 보면 정확히 926년에 나와 있고 고려사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맞아요. 그러면 백두산이 그 무렵에 폭발했다고 하면은 고려사에 있어요.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여기서 이 가설이 또 등장을 하죠, 교수님. 뭐요? 네, 그 사실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2017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북한이 직접 들어갔다 3년 동안 연구했었던 그 서구 연구팀 대표, 이제 영국 과학자가 백두산의 탄화목이라고 하죠. 화산이 폭발할 때 이제 불에 탄 나무에 숯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해봤더니 실제로 백두산 폭발은 이제 920년대보다는 좀 뒤로 지금 946년 이 정도로 발해 멸망 이후네. 네, 그 이후인 걸로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 2017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생각보다 이제 백두산 분화의 기록들이 사실 여기저기 고려사와 조선사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려사에 1017년 2월 계유에 사방에 붉은 기운, 즉 하늘에 불이 난 것처럼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태종실록에는 1401년 단주 동북간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것이 온 하늘을 뒤덮어서 어두컴컴했는데 숯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었고요. 1597년 선조실록을 보면 진시에 2차례나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크기가 몇 알음씩 되는 바위가 연기를 따라 터졌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백두산이 계속 역사적으로 봐도 꾸준히 분화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화산 근처에 나이테 비슷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산도 이 분화구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화산이 몇 차례 분화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천지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하나로 보이지만은 이 서클을 그리다 보면은 여러 개의 서클이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화구 정상부에서는 적어도 3차례 대규모 분화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3차례. 네, 분화구가 3번의 큰 분화로 만들어진 분화구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또 화산을 분화할 때 꼭 정상부로 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옆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그 내부 상황에 달려 있거든요. 제주도 보면 여러 오름들을 보이시죠? 그 오름들이 보면은 다 분화한 흔적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꼭 백록담으로만 분화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백두산도 앞으로 분화할 때 꼭 정상부로 분화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 물이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기에서 두만강 압록강이 다 시작된다고 근원지라고 들었거든요. 저렇게 물이 어떻게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 높은데? 저게 참으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요. 20억 톤이 있습니다, 저 안에. 20억 톤? 저게 이제 민물이고 담수된 양만 20억 톤이 해당되고 제일 깊은 곳은 수백 미터 수심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로요? 어디서 나와? 비가 온 거 아니야? 900m요? 비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두만강 압록강으로 계속 빠지는데도 계속 있잖아요. 폭발할 때 만들어진 물이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빗물이 계속 쌓일 수도 있는데 그것치고는 사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의 화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발하면 저 20억 톤의 물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나요? 그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인데요. 백두산 폭발 자체가 굉장히 격렬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물과 만나게 되면 폭발성이 더 강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름같이 터지는구나. 그렇죠. 예. 저걸 물을 좀 빼놓으면 안 돼요? 20억 톤이 되기 때문에 저걸 만약 빼내려고 하면 하류 지역은 굉장히 그렇죠. 홍수가 나거나 잠기겠지. 아니 저것 때문에 식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그마 올라오다가 뜨거운 거 얘들 이어. 뜨거우니까. 마그마방은 이제 5km 지하에 있기 때문에 5km.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미미합니다. 닿질 않아. 네. 백두산 내부에 있는 현재 상태, 마그마방의 크기, 그다음에 압력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이제 면밀히 조사하는 이유가 폭발성을 어느 정도 갖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가 다 모이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될 텐데요. 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알게 된 거는 마그마방 크기가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 확장이 돼 있는지 이 정도만 현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영화 백두산 보셨나요? 하정우. 네, 하정우 봤어요. 비영원. 이병헌.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지수 8등급, 최고 등급 규모로. 공화국의 국보를 소개하소.
이것만 넣으면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 좀 신빙성이 있는지. 핵으로 뭐. 과학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무모한 일을. 그래요? 네. 그쪽까지는 안 가는구나. 왜요? 왜냐하면 마그마 방내에 정말로 분화에 임박한 상태라고 한다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서는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영화 내용대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일부 미리 압력을 빼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반대로 그게 압력을 줘서 백두산 폭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만약에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백두산 마그마 방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에서는 마그마 방이 분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지진학자들이 김정은한테 그 핵실험을 하면은 지진에 영향을 준다, 백두산 지진에 그런 보고를 수차례 올렸다고. 근데 다 묵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력한 핵실험을 보다 더 큰 걸 하게 된다면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그마방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고 백두산 폭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는 지진학자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마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터진다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 1000년 전의 분화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천년 분화, 밀레니엄 분화를 크기를 얘기했을 때는 근 뭐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분화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는 거고. 외국에서 봐도? 네, 그럼요. 사실 이런 뭐 지진이나 화산을 얘기할 때는 그 원자폭탄 예를 들잖아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당시 16만 배. 16만이요? 16만 배. 16만이요? 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백두산이 훨씬 더 높은 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윗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 윗부분만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마그마 방이 싹 비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저앉게 된 거고 그게 아마 그리고 당시에 저 성층권까지 당연히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분화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빛도 좀 많이 가렸을 거고 당시 아마 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위도 오게 될 것이고요. 분출물 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산 폭발 지수가 그런 건데요. 화산 폭발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폭발물의 양이 10배씩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한 8 정도 되면요. 뭐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발을 굉장히 강한 그 얘기는 지표에서부터 거기까지 화산재로 다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 무거운 건 얼마 못 가고 바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가벼운 것들은 이제 멀리 확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밀레니엄 이럽션 때 그냥 우리가 백두산이기 때문에 과장해서가 아니라 세계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로는 인류가 겪은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백두산이? 네, 백두산이. 그래서 당시 그 화산 폭발 지수라고 하는 것이 화산 폭발 지수 7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폭발력이 그만큼 강력했고요. 그런 일이 미래에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와,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6일) 동안 이거 안 멈출까봐 빙하기 온다고 막 그랬대 이거. 근데 이제 화산 폭발 지수는 4밖에 안 된 거죠.
화산재예요. 이야, 이 정도 죽어요? 이야, 이 정도 죽어요? 우와, 핵폭탄이 아니야. 이야. 아니 지금 바다인데도 저래? 바닷물로 못 식히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아니 뭐 어디로 피하라는 거야 처음에서? 교수님, 방금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이 남희석 씨는 여전히 중간에 먼저 터트리면 저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그러니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가 해저는 바닷물이 있다고. 먼저 탕해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식혀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닷물 정도는. 그래서 이래서 과학이 설득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설득해봐. 설득해봐. 물이 있잖아. 바닷물은 충분히 있다고요. 차갑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식히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엄청 더워진 상태로 갑자기 찬물 들어가면 바로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마그마 방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보통의 화산 밑에 있는 것들은 폭만 하더라도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이 폭은 100여 킬로 이상을 보고 있어요. 마그마 방의 크기를. 그거를 물을 아무리 부어서 식힌다 한들 제일 끝에 한 1, 2cm 정도나 식을지 나머지 아 그러면 교수님 이거네. 1km에 가까운 나머지 부분을 자 마그마 덩어리가 여기 있어. 공만한 게 있어. 야구공 많은 것도 있고 축구공 많은 것도 있어. 근데 나오다 보면 이 압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멈춰지는 거래요. 그렇죠. 한계가 이거는 이제 마그마 방이 분화하기 직전에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제일 약한 부분을 이쪽을 막으면 다른 약한 곳을 찾아서 분화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싸맨다 한들 약한 곳을 반드시 찾게 돼 있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해소하는 쪽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면 이 압력이 이 정도면 됐어 할 때야 멈추는 건가요? 그렇죠. 예, 분할을 하게 될 때는 이걸 이 안에 있는 압력을 다 해소할 때까지 분할을 할지 일부만 해소할지도 화산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화산재가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청소해요? 청소한다는 개념이 없고 제가 볼 때는 화산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입어버리니까 그냥 사라지고 그 위에 새로 재건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치울 수 없는. 그러면은 인류 최악의 이런 화산 폭발로는 어떤 사건들을 꼽을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겪은 큰 폭발들은 탐보라 화산 폭발, 백두산 화산 폭발 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이에요.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는 이때가 조선 순조 때거든요. 순조는 몰랐겠죠. 인도네시아에 이 화산이 터진 거를. 근데 뭔가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16년 그 다음 해를 뭐라고 하냐면 여름을 잃어버린 해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요? 탐보라 화산이 여름을 잃어버린 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산 분출물들이 송칭권까지 올라가서 가린 거예요. 햇빛을 가리다 보니까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차가워집니다. 얼마나 많이 차가워지냐면 한 0.5도에서 맥시멈 1도 정도가 떨어져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2, 3년 정도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실제로 평균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그 도저히 여름이라고 하기 한여름에 6월 달에서 9월 달에 서리가 내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작물 입장에서는 사실상 타격이 있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흉년이 닥치게 되면 이거는 생존이랑 연결되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화산이 또 폼페이 화산이잖아요. 그렇죠. 베수비우스 화산? 네. 베수비오 화산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폼페이를 다녀오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고대 로마의 도시였고 좀 굉장히 좀 큰 도시였다고 해요. 대지진이 먼저 폼페이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 전에 그 화산성 지진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분화 자체가 18시간이나 지속이 됐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계속 화산재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는 아예 묻혀지고 사실 신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되거든요. 분명히 기록은 남아있는데 어딘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아낸 과정도 되게 좀 끔찍하면서도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역사상이 그곳이 맞는 것 같은 게 일상생활 하던 모든 흔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릇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희한하게 사람의 유해가 하나도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웬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석고를 집어넣어서 한번 틀을 떠본 거죠. 구멍이 어떤 모양인가. 이 모양이 뭘까? 했더니 나온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유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괴물들이 다 썩어서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틀이.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어떤 모습은 되게 평온한 모습인 것도 있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산이 분출하게 됐을 때 유황을 포함한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걸 싹 덮치게 되면 잠깐 너무 하고서 금세 10초, 20초 만에 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었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죠. 기절했는데 화산재가 순식간에 쌓인 거군요. 그렇죠. 순식간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와, 그렇게 빨리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굳어진 거고 그대로 딱딱하게. 아무튼 백두산보다 큰 화산이 있네요. 아니에요, 이거 작아요. 이게 작다고? 얼마나 규모로 따지면 어때요? 이 베수비오산은 화산 지수로 따지면 5짜리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백두산 7이라니까 100배 가까이 되는 화산 쇄설물의 양이 분출물의 양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저희 북한에서 살 때는요 이렇게 한국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화산재가 분출하는데 그게 한 5일 정도 걸린다더라 하면은 그동안 뛰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막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복습하면은 저기는 지금 현무암 화산이 아니라 화감암 화산이니까 달려서 뛰어서는 못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부 근처에서 화산 폭발을 만약에 마주치게 되면요, 사실 뛰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편이 낫죠. 아 정말? 기도하는 편이 낫죠. 아 정말? 그 화쇄류 전파 속도가 제트기 이동 속도가 제트기요? 제트기. 그러니까 제트기보다 더 빨리 뛰실 자신이 있으시면 뛰시되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부에서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시면은 그냥 기도하시는 게 낫고요. 공교롭게도 이런 재앙이라고 하는 화산이나 지진은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지구에 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만약에 저런 일이 없게 된다면은 이 지구에 살 수도 없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지구 내부를 보면은 외핵은 계속 순환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에 열이 없으면 화산도 없고 지진도 없겠지만 태양풍을 우리는 고스란히 맞아야 되니까 지구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허지웅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었을 때 여드름 나오지만 늙으면 여드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요. 대신 늙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전 지금도 나오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잖아요. 철이 없는 경우는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동물 살펴봐라라는 말 되게 많아요. 뭐 지진, 화산 직전에 우리보다 먼저 감지한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폭발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가 뭐 감지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나요? 사실 화산은 대부분 전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람이 후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가스 같은 거 좀 예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백두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이 화산가스 때문에 좀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기 하얗게 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화산들, 뭐 유황가스가 특히나 나온다라고 하면 저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지 일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아래쪽에서 마그마에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산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마그마가 공급되니까 여기 이제 확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화산성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당연히 온도도 높아지겠죠. 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온천 같은 경우에도 뭐 60도 정도였었던 온도가 한 80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백두산 일대가 이런 이제 화산성 지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신발 지진도 발생하는 지역과 인접해 있거든요. 일본 열도 앞으로 태평양판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태평양판의 끝단이 백두산 아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한 지하 600km 정도 되는 곳에서 거기서 끊임없이 지진이 발생을 하고 큰 거는 규모가 7대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큰 지진이 이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 방울 저것 때문에 또 자극을 받는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위치에 백두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위치에 있네. 자, 그래서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분화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발이 있을 것이냐, 과연 어떨지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밀레니엄 분화에 가까울 정도로 커다란 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백두산 지하로부터 상승하는 1000도씨 이상의 점성이 큰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 그야말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백두산 인근 지역엔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와, 진짜 살아남을 사람 없겠네요, 정말. 진짜 기도해요. 문제는 천지 칼데라 호수내에 있는 20억 톤의 물. 이 물이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 수증기가 되면서 폭발력을 키우게 됩니다. 동시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고온의 돌덩이들인 화쇄류와 화산재가 사정없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을 빼버려야 되는데. 용암은 최대 반경 15km 이상 흘러내리게 되고요. 다 태워버리겠구나. 반경 50km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이미 이산화탄소에 질식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게 무섭다. 백두산 반경 100km 이내의 지역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에 파묻혀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맙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네요. 잿더미가 돼버리네요. 천지의 물이 흘러넘쳐 인근에는 대홍수가 나게 됩니다. 라하르가 두만강에서 압록강을 타고 흘러 주변 마을을 화산재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이 땅에서 인류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25톤이라고 했잖아요. 예. 홍수가 진짜 무서워요. 오히려 저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쓰나미 같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20억 톤의 물이 만약에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하루로 흐르게 된다면은 그곳에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엄청난 물난리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화산 폭발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저 20억 톤의 물이 화산 폭발과 함께 만나게 돼서 이루어질 일들이 더 큰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쪽 지역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좀 우려가 좀 덜하지만 자연재앙으로 보자면 그거 역시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재앙이 됩니다. 야, 이 가상 시나리오인데도 진짜 암담합니다. 네, 이 가상 시나리오 자체는 사실 1000년 전에 그 밀레니엄 분화 같이 커다란 분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보다 작은 분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작은 분화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좀 상정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나저나 요 앞에 이 모형은 뭐예요? 이거? 안에 뭐가 있어? 이게 이제 백두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화산을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화산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장 무섭다고 하는 라하르라든가 화쇄류가 어떤 식으로 주변을 쓸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마그마를 주입을 좀. 얘가 마그마요? 네. 네, 좀 바로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터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도망가자. 시간을 넘는 안 터지는데? 안 터지죠. 전조 증상이. 와, 올라온다. 네, 화산들이 막 올라오네요. 멘토스 6개. 멘토스 6개. 자, 좋았어. 우와, 가져. 좋았어. 우와, 가져. 아니 이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야. 발해면상이요. 네, 정말 생물체가 살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기포도 나오고 뜨거운 마그마도 나오고 막 돌 같은 게 같이 막 섞여서 흘러내리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라하르인가요? 이게 이제 백두산 화산이었다고 하면 폭발성이 매우 강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아까 라하르는 물과 섞여서 흐르는 화쇄류를 라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이라든가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가지고 산사면을 타고 흐르게 되고요. 화쇄류는 화산 폭발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증기와 함께 화산 안편, 화산재 등이 섞여서 빠르게 산 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빠르게는 그 제트기 이동 속도까지도 나오기도 하지만 느리게는 한 시속 한 100km 정도까지. 느릴 때가 시속 100km요? 그러니까 뛰어서 굉장히 피할 수 있는 빠르게.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걸 만나게 되면은 피하는 거는 난망한 일이고요. 기도. 기도밖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터지면 화산재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폭발력이 아주 강력하다고 하면 이제 폭발 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 킬로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킬로? 야, 수천 킬로면 성층권까지 가면은 더 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큰 폭발은요, 지구 전체를 영향을 줬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두산이 7자리가 나오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단 동북아는 전체는 뭐 잠깐, 그러면은 백두산이 분화하면은 환경마다 변수는 있겠지만 마그마 단독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화산재 단독, 라하르, 화쇄류 중에 가장 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치명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화쇄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쇄류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를 뿐더러요.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이 화쇄류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쇄류를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그 온도에 의해서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을 볼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이런 라하르 같은 경우는 원거리까지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나무라든가 가옥 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옥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하르가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영상이 좀 나왔었는데 그냥 뭐 물에다가 진흙이 섞인 거 수준이 아니고 사실 바위 덩어리도 같이 흘러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산성의 경우에는 일종의 콘크리트 같은, 그러니까 액체가 되어 있는 시멘트 반죽 같은 느낌인 거예요. 뻘 같은. 그럼 그 안에 뭐 묻혔을 때 그냥 이게 털고 나오면 되지 하겠는데 실제로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그 독성 때문에 서서히 사실 타르 죽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악마 같은 이 라하르 재앙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때 뭘 해야 되나요? 이거 막 나오면 일단 이 대응 매뉴얼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형 화산이 우리는 북한에서 만약에 이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했을 때도 라하르라든가 화쇄류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용암도 여기까지는 못 옵니다. 그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산재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화산재가 비랑 섞여서 왔을 때 일본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일본에서 많이 했으니까 1cm만 쌓여도 차가 못 움직입니다. 1cm? 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 한 군데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혹은 경기도권 전체를 만약에 마비시킨다라고 하면 그 인프라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정전이 될 가능성도 높고. 전기가 통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응 매뉴얼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화산재가 쌓이잖아요. 닦지 말라고. 이게 다 유리질이기 때문에 닦는 순간 전부 다 그냥 흠집이 쫙하게 나고 그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차 운행도 안 됩니다. 아마 에어클리너 부분 바로 막히면서 실제 희동도 꺼질 것이고요. 또 콘택트 렌즈 혹시 끼시? 왜? 렌즈가 뭔데? 렌즈는 당연히 돌가루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날려요? 그럼요. 렌즈 사이사이 들어갈 때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구름 낀다고 까맣진 않잖아요. 근데 화산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까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호흡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겁니다. 화산재가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고 한다면은 호흡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이 호흡기에 이제 화산재 등이 이제 유입되지 않도록 수건이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물을 적신 마스크나 혹시 손수건이 있다면 손수건을 활용하게 될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가옥이나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가까이 일어나게 될 그런 기후변화도 걱정이 되고요. 이만갑에 왔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만약에 좀 커다란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냐면 군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한국이나 미군이나 일본을 들여올 것이냐? 당연히 전 중국 인민해방군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마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테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매뉴얼을 좀 우리나라도 당연히 같이 공조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뭐 운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핵실험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백두산 괜히 지진 건드릴 수 있다. 이거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핵실험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지진파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더 큰 핵실험, 규모 7 정도의 핵실험을 하게 될 때 거리에 따라서 지진동의 크기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0km 정도 떨어진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에 도달하게 될 지진파의 크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지진파의 크기에 따라 지진파가 이제 마그마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이제 흔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폭발로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 7 정도 되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마그마방 내에 충분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화산 폭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지하 갱도랑 백두산이 그 마그마방이 아까 5km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되게 가까워요. 한 100km 되나요? 네, 한 120여 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걸 이제 마그마방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을 중심에 두고 반경 한 100km 정도를 이제 마그마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마그마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계리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금방 받게 되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마그마방의 압력이 쉽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방의 상태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크기 정도는 현재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압력 상태라든가 마그마가 어느 정도까지 충진이 잘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이게 실제로 그런 규모의 핵실험을 했을 때 정말 분화로 촉진될 수 있을까는 여전히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정말.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어떻게 하나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냐. 참 답답한 사람들. 아, 중국까지 영향이 있었다. 아니 저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백두산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그 인공지진 자체의 위력이 규모가 6.3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관측된 것들을 보면 풍계리 근처에서 규모 2.6짜리, 3.2 이런 지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뭐 갱도가 무너져서 나타난 그 2차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유발 지진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인공 지진의 규모가 7.0, 8.0까지 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육체 핵실험까지가 6.3인데 이게 핵실험을 회차를 반복할수록 인공 지진의 규모는 통상 세지니까 적어도 7.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실험 지하 갱도는 풍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갱도를 파요. 한 갱도만 계속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도 있고 이걸 나중에 핵실험하고 나서 봉쇄를 해야 돼서 갱도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풍계리에 있는 모든 갱도들의 수명이 지금 다 도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원 원지 오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했을 때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에 올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너무나 노후화돼 있으니까 갱도가 사실 실제 핵실험 쉽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추도 있어요. 네, 제가 살 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TV 탁 저희 TV는 이렇게 써니 TV 이따만한 그 북한 TV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액션 TV가 아니고 TV. 네 맞아 CRT. 이따만큼 거 네 그런 TV가 갑자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야 하고 누워 있다가 찬장의 그릇들이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파트 3층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뛰어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섰어요. 이런 게 지진이구나. 그리고 저희는 뭐 어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측 보도받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어떡하냐? 그 찰나에 인민반장이 빨리 다 들어가래. 들어가서 TV를 보랍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왔는데 어떻게 TV를 봐요? 불이 금방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TV를 탁 켜니까 이제 좀 전에 벗었던 이춘희가 지하 핵실험 완전 대성공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 핵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렸구나. 그다음 나중에 뭐 며칠 지나서 지하 핵실험마다 영상을 막 대대적으로 보여주면서 저희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네.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장난을 왜 하냐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능 비슷한 시험을 쳐요, 학생들이. 이게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이게 막 흔드는 거예요, 내 책상이. 근데 그게 끝나고 이게 뭐야, 학교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핵실험 하지 않았냐 그런 거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핵실험. 어디서 느낀 거예요? 그게 청진이었어요. 청진에서 느껴져? 그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후에도 길주하고 명천지구에 그 무인지대가 있어요. 칠보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핵실험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거리가 차로 한 3시간? 그 거리거든요. 중국도 흔들려가지고 중국에서 막 항의가 들어왔다. 막 이런 이연비연.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화산 폭발한다 해도 김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핵은 곧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곧 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화산이 폭발했다 이러면 그거를 미리 알 거니까 김정은 어딘가로 도피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핵이 없어졌다 이러면은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핵 없을 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당했던 거 그거를 자기가 당할 거라는 예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은 절대로 포기 안 한다라는 생각이 불장난하다가 초가삼간 피운다는 게 딱 이걸 것 같은데 만약에 핵실험하다가 진짜 영향을 미쳐서 백두산 터져. 네.
그러면 분명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겠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터진 백두산의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의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득히 넘어섭니다. 북한을 발벗고 도와줄 수 있는 정권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과연 들어오는 걸 허용할 것이냐. 제일 먼저 SOS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중국의 인민해방군 쪽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그 백두산 천지 때문에 그 물이 흘러내려서 백두산 천지를 가두고 있는 그 뚝 같은 역할하는 봉우리가 무너지기만 해도 그쪽으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하르까지 같이 겹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걸 넘어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형을 다 이제 3D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좀 입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 연구 결과도 많을 테고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피해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치.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물론 북동풍이 부는 날씨에 규모 7의 큰 규모로 분화를 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예측한 건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 규모가 11조 1,900억. 11조 1,900억. 적게 잡아. 우리나라는 이제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 이제 피해 정도가 다르긴 할 텐데요. 아주 큰 폭발, 밀레니엄 일업션 정도의 폭발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토까지 1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확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피해가 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물류 대란으로 주로 말미암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항공기 운송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피해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커다란 분화를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택빛을 가리게 된 화산재가 그리고 황산화물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평균 기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구온난화의 해결로서 본다기보다는 사실 냉해가 발생하게 되고 신박한데요? 예전에 그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주기적으로 화산을 폭발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얘기는 만약에 지금 천지가 크잖아요. 수증기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수증기는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또 부추길 수가 있어요. 성층권에 가면. 성층권은 대기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또 독실 선생님께서 방금 수증기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화산 폭발 피해는 2010년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일 거예요. 비행기 못 뜨고. 비행기 못 뜨고. 왜 못 떴냐면은 아이슬란드 말 그대로 아이슬랜드잖아요. 빙하예요. 여기에 뜨거운 용암이 부딪혔으니까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화산재가 11km까지 올라갔거든요. 나 뭔 얘기가 있어. 11km가 하필이면 그것이 이제 민항기들의 순환 고도약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 항공편의 30%가 마비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최다 규모의 공항 폐쇄였어요. 피해 규모가 얼마였냐면 당시에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요 화산 폭발 하나 때문에 1조 8,800억 원의 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두산 폭발이 1,000배 규모였어요. 이게 만약 터지면 계산이 안 돼요. 이제는 이익이고 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인류 전체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정기적인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당사자가 될 거고요. 동아시아 모두가 당사자지만 실제로 요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일단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전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당장 인명을 구한다든가 지금 폭발할 걸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꽉 차 있는 마그마 챔버, 마그마방은 결국엔 때가 되면 분할을 해야 돼요. 어디로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줄 수는 없어요. 백두산 영화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 지금 표정 봐서는 없어. 미리 주셔야 돼. 새가 없으시죠? 기도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는 방법이 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인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지진계 같은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지표면에 설치하는 경사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사계는 지표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을 이제 바로 측정할 수 있고요. 일본 화산 그 경보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북한의 경제력으로서는 이런 모든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공동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분석도 학자들이 같이 공동을 하게 되면 또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동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비전문가로서 봤을 땐 뭐냐면 첫 번째는 영화 백두산에서 묘사된 것처럼 946년에 대폭발은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간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폭발을 하더라도 폭발이 아니라 그냥 분화 정도일 것이다. 만약에 946년에 대폭발과 비견할 만한 그런 폭발이 만약에 있을 거라면 현실화될 것이라면 어차피 다 죽는다 우리는. 뭐 북한도 그렇고 남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거는 북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인류 문제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손 놓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경우는 준비하지 않겠다. 준비하지 않겠다. 썬킴 교수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까 장비 다이버트 7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미사일 하나 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돈이 없어서 장비를 구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도적으로 그거는 퍼지면 다 같이 죽으면 죽는 거고 지금 현재는 핵에 더 중요시하지 뭐 내일 당장 급하지 그거 뭐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확률에 김정은이 그렇게 매달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김정은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한심한가 뭐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주민들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족 다 그쪽 근방에 가족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단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화산 분출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거 정말 하늘이 대너에서 분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저희는 도망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혼란된 틈을 타서 네 정말 정치범이라든가 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틈을 타서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오히려 바라기도 북한 측이 저희 측에게 3차례나 요구를 했었어요 먼저. 그리고 2018년에는 남북이 만나서 합의했었어요. 공동조사 연구하기로. 합의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정세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만 가면 남북 모두에게도 부담이니까 자연스럽게 제안을 하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제를 괜히 한 걸까요?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여기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듣고 나니까 결국엔 가장 무섭다고 하는 화쇄류는 여기 용암은 한국까지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남한까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가 다른 거랑 연결이 돼요. 교수님도 연구하시는 게 원래는 지진이지만 이제 지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소중한 인명을 꼭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할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네. 진심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원하고 북한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팀의 대장으로 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이게 이제 동북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 이 말씀은 이만갑이 사실은 북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북한 측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은아.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지금이라도 공동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되고 인류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국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공동 연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